유 대표님, 그리고 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남 대표님, 아주 오랜만에 좋은 도서 올리셨던데 발제 부탁합니다. 네, 오늘 어떻게 제가 처음으로 1차로 발표를 하게 된 첫살인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책 보이실까요? 이게? 네, 시사상식이라고 보입니다. 네네, 시사상식인데, 사실 이게 그 14년도에 책이 초판된 건데, 이 책은 17년도에 8월 달에 다시 그 사판으로 일세가 새로 된 책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이 책을 제가 어디서 저한테 들어왔는지 기억을 안 나고, 또 제가 이 책을 사야 되겠다, 또 아니면 선물을 받았다라는 그런 기억조차도 없어요. 그런데 우연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만큼 보이고 또 자기가 궁금한 것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사상식? 왜 내가 이 책을 그 당시에 관심이 없었지? 막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보게 됐는데요. 이 책은 사실상 신문의 그 기본 문법의 기본 상식을 한 156가지 정도를 정리한 건데, 일장은, 그러니까 이제 신문에 기사된 거, 그러니까 17년도에 이슈됐던 내용들, 그리고 가장 신문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서 우리가 이 신문에 나왔던 내용을 통해서 많은 그 기본적인 상식을 알게 되는 것들을 아마 추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떤 저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편전은 시사상식연구소라는 곳에서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아마 공조로 굉장히 여러분들이 함께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장에는 이제 한 20명 정도를 이제 이렇게 소개가 되었는데요. 나는 거기를 보면서 2017년도에도 나온 인물들을 보니까 가장 이제 눈에 띄었던 분이 한강 작가였습니다. 그때도 한강 작가가 첫 번째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었었나 봐. 17년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나오고 두 번째가 한강님이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신 분들이 지금 막 이슈됐던 분들, 뭐 푸틴, 시진핑, 뭐 트럼프, 뭐 저기 오바마, 막 이런 사람들도 나오면서 기타 뭐 여러 뭐 김정은 씨도 나오고 막 이랬어요. 메르켈도 나오고. 근데 이제 그 한강 작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유심히 보니까 그때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굉장히 유명한 그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3대 그 문학상 같은 것도 받고 그러셨는데, 거기에 어떤 그 신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던 거죠.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저기 노벨상을 받으려면 실제는 그분이 그 당시에도 20개국의 책이 번역돼 있었습니다. 그 한강님의 작가 책들이. 그런데 노벨상을 받으려면 그 노벨상을 받을 수 있게 외국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번역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책이 17년도에 이미 나왔더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어떤 상을 받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흔적이나 업적이 나오려면 짧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에 그 사람들이 녹아져 있는 그 함축된 것들에 대한 결과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두 번째가 한강 작가고 막 하면서 트럼프도 나왔는데 트럼프도 그 당시에 이민 관계에 굉장히 많은 그 정책 중에 이민 정책이 들어있는데, 그게 저기, 그, 누구지? 그 바로 전에 대통령이 그걸 막 반대를 해가지고, 흑인 대통령이, 네네. 그래서 그분이 반대를 해서 그 반대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전 세계에서 응원을 한다면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저는 너무 신기한 게 17년 전에도 이미 푸틴, 시진핑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아직도 지금 9년인가 7년 9년인가 17년이면 지금 25년인데도 불구하고 참 안타깝게도 지금도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전 세계에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다. 왜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공산주의 국가라 그런가 보다 막 이랬고, 그리고 이제 2장에는 그 정치를 알아야 나라가 산다 막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정치적인 이슈 20가지 그 당시에 그 20년 그러니까 17년도에 있어요. 뭐 사드 배치라든지 김영란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사전 투표제가 막 그때 막 있었나 봐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북한의 뭐 한계석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들이 그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본 것 중에서 국회의원이라는 게 나와 있었는데 국회의원이라는 직업군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연봉이 높은가 봐요. 뭐 그 당시에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그 신문에는 그렇게 나왔었던 거죠. 이거는 신문에 나왔던 내용들이 적혀져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월급을 받은 만큼 일을 해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이제 3장에는 국제 외교에 대한 것들 세상 만사 이래가지고 그 트럼프가 얘기했던 반이민 행정명령 뭐 IS 가미 가제 뭐 이런 것들 난민 문제 그 이식 이게 이제 그 세계적인 리더들이 매년 나라를 돌아가면서 이제 만나는 그런 건데 그때 조금 뭐 이슈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몇 년도 그 책에서 기억이 2001년도인가 몇 년도인지 지금 깜빡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부터 이게 이제 매년 돌아가면서 이제 그렇게 리더들이 만나서 이제 상의하고 그랬다 막 이러면서 그때도 위안부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그때 2017년도에 많이 이슈가 되었던 것 같고요. 또 4장에는 경영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내용이었는데 돈이 보이는 뭐 지식 이래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안에 저는 거기를 보면서 뭐 인터넷 전문 은행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갭투자라든지 등등 막 이런 거고 뭐 공유경제 뭐 이런 것들이 그때만 이슈였던 것 같고요. 5장은 사회교육의 소통을 마음을 나눈다 해가지고 뭐 기본소득 제도라든지 뭐 스미시 그로밍족 뭐 이게 뭐 예쁜 남자들이 뭐 사회에 그 예쁜 남자들에 대한 얘기들 막 피부과도 가고 뭐 남자들이 막 그런 게 그때부터 더 많이 부각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근데 뭐 시간이 없으니까 맨 마지막에 저는 이걸 보면서 7장에 이제 감정 충전이나 6장에 이건 뭐 그냥 그런데 7장에 이걸 보면서 저는 이때도 이랬었나? 과학을 알면 미래가 보인다에서 뭐 4차 혁명 시대에 대한 거, 인공지능, 어, 저기,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때도 히토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건데, 증강, 현실. 근데 그 당시에 뭐 키웠어. 근데 저는 그때요. 아니, 그때도 블랙체인이라든지 또 비트코인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이슈였나. 요즘에 올해 이런 생각, 근데 그런 내용을 보면서 그래서 만약에 2025년도였다면 어떤 내용들이 이슈였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가 써놨었어요. 뭐 데몬 헌터스였을까, 윤석열 탄핵이었까, 내란일까, 김건희 씨, 뭐 이런 거, 이재명 씨가 나왔을 것이고, 뭐 등등 이런 생각을 한번 하면서 그리고 그 포싹 속았소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2025년도에 이슈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기사화에 또 이런 식의 책이 나온다면 그러지 않았을까? 뭐 지니어스 통과법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식이라는 과목 또는 일반 상식이라고도 했었는데
이게 그 공기업이라든지 네. 그런 공공기관에서 채용할 때 그 시험 과목에 들어가지 네네, 않았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네네, 저도 맞아요. 예, 그 일반 상식으로 해가지고 공부도 하고 그 시험도 응시를 했던 것 같은데 네. 뭐 예전에는 뭐 신문 뉴스 중심으로 이렇게 상식 공부를 하고 그랬었는데 네. 지금은 워낙 그 범위가 광범위해져서 일반 네. 상식이 많이 확대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번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그 임직자 교육을 하면서 책 4권을 이제 소개를 했고, 그 필독으로 해서 이제 독후감을 적어내는 그런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이제 이번 주가 이제 임직자 교육이 마지막인데요. 요 마지막에 이제 그 내준 책이 교회 밖으로 나온 교회라는 제목이고, 루소 에릭 스와슨이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요. 요거는 이제 교회 목사님이 이제 지은 책인데, 제목에서부터 아시겠지만 결국은 교회가 얼마만큼 교회 안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존적인 교회가 얼마만큼 성장하고 또 인원이 늘고 훈련을 잘하고 신앙이 올라가고 어떤 그런 부분에서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세상으로 나와서 세상에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 그 감당하는 척도를 가지고 교회의 성장,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그 요즘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이 이 내용이기도 하고, 항상 이야기하는 게 결국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된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교회 안에 모아놓고 그 교회의 성장이나 그런 걸 바라보는 부분에 대한 어떤 면에서는 이제 비판, 새롭게 이제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부분이었고, 그 부분들이 예수님도 어떤 그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자기 공동체 안에서의 삶이 아니라 바깥의 삶들을 이야기했다. 뭐 이런 유로에서 쭉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내용들이 좀 그렇게 두꺼운 책은 그렇게 아닌데도 굉장히 내용이 많은 내용이라서 아직 다 읽지는 못했는데요. 이번 주에 다 읽고 이제 정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이나 이런 것들 정도까지만 이렇게 올려놨고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관점은 교회 안에 예배당 그 안에 오는 인원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그런 인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저도 앞으로 살아갈 때에 어떤 그 부분이 교회가 아닌 치과에서 또 지역 사회에서 또 선교지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관련돼 있는 내용들을 배우고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세 번째는 섬김의 힘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국은 이 내용입니다. 어렵고 소외되고 그런 분들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돌보고 교회로서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이야기하는 그런 책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내일도 저희들이 일단은 그 지역 축제에 나가서 우리가 미국 치과 이름으로 나가지만 그래도 우리가 미국 치과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런 역할들의 연장선상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가 또 우리를 벌게 해주고 우리를 운영을 하게 해주는 거니까 나눔을 하고 또 그분들한테 꿈 있는 사람들도 소개를 하고 하는 그런 좋은 시간들을 일단은 가지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번에 임직자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근래 들어서 교회가 다른 종교한테 밀리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게 교회 혼자 살려고 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이 사회와 더불어서 주민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교회가 밖으로 나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좋은 책 소개 감사합니다. 이 대표님 부탁합니다. 예, 제가 그 읽은 거는 요 책이거든요. 게임이 세상을 바꾸는 방법. 예, 요 책입니다. 그 제인 맥고니걸 요 분이 이제 지으신 책인데, 근데 읽게 된 이유는 그 막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군대 가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가기 전에 좀이라도 얘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워낙 게임을 좋아하니까. 예, 그래서 그래야 대화가 좀 더 매끄럽지 않을까. 그 이유도 좀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요 사이트를 발견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면 제가 그 28년 전에 했던 게임이에요. 예, 울티마 온라인이라고. 전 당연히 게임이 없어졌는 줄 알았어요. 없어졌는 줄 알았는데, 근데 지금도 이 게임이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며칠 전에 알았어요. 며칠 전에 알아가지고 울티마 온라인이라는 게임인데, 실제는 28년도 더 된 게, 그 전에는 울티마 온라인이 아니라 그냥 디스켓 형태로 해갖고 저는 울티마 3, 울티마 4 이때부터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보면서 게임이 진짜 뭔가 이 생각을 좀 더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 자체도 게임에 대한 관심이 이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있었고, 그리고 전에도 늘 그 이야기 드렸지만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요 책 기억나세요? 이거? 기억 안 나세요? 지금 우리 캠프 때도 교재로 몇 번 썼었어요. 우리 지금 그 소셜 서포터즈 여기서도 이걸 교재로 써갖고 몇 번 진행을 했었고, 초기에 좀 오래되긴 했는데, 그리고 이게 언제 썼던 교재냐면 싸이월드 때 그 커뮤니티 아카데미 그때 교재로 썼던 건데, 이 책의 저자가 에미 조킴이라고 하는 이 그 책의 저자가 아까 그 보신 그 게임 있잖아요. 아까 그 게임 그쪽에 그 운영 기획자였던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그 게임도 역사가 어마어마하고, 그 다음에 그 게임에서 얻어낸 통찰이 있잖아요. 이 게임에서 얻어낸 통찰이 전 세계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 미친 영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 게임인데, 이번에 요거 보면서 좀 더 책을 저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 게, 이분이 그냥 게임 자체에 대한 이야기 하는 분이면 제가 그 책을 읽고 싶지 않았을 텐데, 미래학자고 가상현실 게임 개발자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래 행동연구 이런 쪽으로 하시던 분이어가지고 이 책 읽을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읽으면서 쭉 이렇게 본 거를 정리를 조금 했었는데요. 근데 지금 이 책의 관점이라고 그러면 중요한 거는, 우리는 그 게임하는 사람들이나 게임 자체의 문화가 망가졌다고 보는데, 근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건 우리의 현실이 망가졌다. 그래서 지금 게임이 비틀어져서 보이는 거다. 게임 자체는 원래는 굉장히 그 인류다운 거, AI가 하지 않는 게 뭐냐면, AI는 게임 안 하잖아요. AI가 우리가 시킨 거하고 만들어달라는 거 만들어주고, 아무리 그게 저기를 해도 AI가 게임을 하면서 즐긴다는 생각, 이런 건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적인 그런 면 중에 하나인데, 왜 망가진 게 현실이냐. 우리나라 그 젊은 애들이 게임에 빠졌다, 중독이다 이런 표현 쓰는데, 실제 잘못된 거는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공교육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거죠. 교육에서 너무나 사회나 어른들이 써먹기 좋은 거 요쪽으로 교육을 비틀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아이들이 유일하게 탈출하고 인간성을 유지하는 방법이 게임이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요런 식의 관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책이 그 전개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놀이 자체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놀이의 진정한 의미는 어떤 부분이고, 우리가 지금 게임을 보는 시각 자체가 너무 우리 위주로 왜곡돼 있지 않은가, 요런 부분하고 게임의 장점이 방향성을 강하게 갖는 거,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규칙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피드백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거. 오히려 사회는 지금 피드백이 왜곡돼 있는 거,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좋은 의도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평가절하하고, 그리고 보잘것없고 이런 것들을, 자극적인 이런 것들을 막 키워갖고 크게 다루고 이런 식인데, 게임 자체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각자 알아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빠져나가는 그런 자발적 참여, 이런 거에 기반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게임이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게임하는 사람들이 다 잃어버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는 이 말이 되게 이상하게 저는 처음 들렸었는데, 긴박한 낙관주의, 이런 면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도 게임을 하면서 자기 방에만 있고, 우리는 공부하느라고 학교에서는 경쟁하고 시험 성적만 따지고,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도 경쟁 관계만 유지하고, 자기 방에서 책만 들여다보고 시험 문제만 풀면 그게 잘하는 거다, 이렇게 애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실제는 사회적인 연결을 게임 안에서 한다는 거죠. 지금 지사이만 하더라도 보면은 그 지난 주말에도 그 홍대 가가지고 또 홍대 앞에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게임에서 만난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그렇게 잘 지내다 오고 그랬는데, 그런 면들, 그리고 쉽지 않은 일인데, 게임 실제 해보면 쉽지 않거든요. 나이 든 사람들이 게임을 안 하는 이유가 쉽지 않아서 안 하는 거래요. 그런 건데, 실제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도전성이 있는데, 의미 있고 어려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전 정신을 갖고 있게 되는, 그걸 유지하는 그런 강점이 있다. 그리고 안에 보면 굉장한 서사가 있다. 그 게임들에는 게임 나름의 서사가 있는데, 우리는 게임에 대한 서사는 관심이 없이 게임하고 있는 그거 자체가 우리 마음에 안 드니까 계속 이제 그거를 압력을 가하는데, 실제 게임 안에 들어가면 어떤 거는 우주적인 거, 어떤 거는 시간대가 아주 굉장한 과거나 먼 미래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그런 거를 다루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게이머들만의 또 특징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안에서 다루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런데 실제는 우리 현실하고 이게 간극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요거는 이제 제가 추려낸 건데, 예, 근데 몰입에 대한 부분에서 좀 다시 게임을 봐야 되지 않을까. 과연 우리는 그만한 몰입을 하고 있는가. 돈 버는 일이라든가 그냥 남들이 박수 쳐주는 일, 그거에만 몰입을 잘하지, 실질적인 그런 몰입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좀 해봐야 되겠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실제 게임보다 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가. 종교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가치나 돈이나 내가 하는 일이 게임 안에서 그 다루는 서사보다 더 멋지다고 할 수 있는가.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 그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생각을 해보면 좋은 재료가 되겠다. 그리고 이 대목이 사실 이 책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하고 저도 이제 관점을 갖고 봤던 것 중에 하나인데, 재밌게 봤던 건데, 현실을 게임을 활용해서 오히려 그 더 유용하게, 더 효율적으로 또 재설계하는 거, 이거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게임을 통해서 사실 자발적으로 아이들이 그 안에 엄청 빠져 있잖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자기 힘과 자기 시간으로 그 발견하고 발전시킨 능력 있잖아요. 그걸 사회가, 그거는 다 쓸모없는 거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 맞추는 게 네가 잘 사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 그게 옳은가. 아니면 아이들이 그쪽으로 개발해 놓은 그 능력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오히려 사회 시스템을 그거에 맞게 조절해 주는 게 기성세대의 역할인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이 책을 보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쓸 말이 없어갖고 제가 대체 현실 게임이라는 요 대목으로 저는 이제 이야기를 썼는데, 여기 다룬 거는 실제 있는 예제 있잖아요. 실제 있는 사례를 제가 저기를 했던 거고, 요거보다 이제 제가 진짜 관심 있는 거는 나라장터 아시죠? 조달청. 그렇죠. 근데 그게 너무 기성세대나 기존 사업체들만 하기 좋게 돼 있는데, 이거를 AI를 사용해서 일을 좀 더 잘게 분할을 한 다음에 각 그 젊은 친구들이 컴퓨터 앞에서나 스마트폰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건으로 쪼개서 상당 부분, 100%는 아니어도 상관없으니까 그걸 잘게 쪼개서 해결하게 하고 보상을 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AI라든가 전문가들이 그걸 종합해서 결과를 내는 방식으로 나라장터를 재설계하면, 그러면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그 장점들도 살리고 자괴감도 없애주면서 그 나라는 잘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사회가 굉장한 인력이 되는 거잖아요. 예. 우리는 꼭 어떻게 생각하냐면 창업 아니면 취업해야 된다,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어딘가 들어가서 일을 하거나 네가 회사를 만들어라. 근데 그거 말고도 또 하나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나라장터를 하나의 큰 게임장처럼 그렇게 해서 일을 쪼개서 주고 그걸 받아서 이 국가적인 일들을 해결하는, 그거를 왜 기성세대가 못하면서 애들만 지금 잡나, 요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하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실험을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제가 올려놨으니까 길어지니까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라장터는 한번 제안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제안서 한번 만드시죠. 네. 예, 저도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자기 앞에 상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이제 노맨가리가 썼는데, 노맨가리가 이제 불란서의 유명한 소설가인데, 자기 이름으로 안 하고 필명으로 에밀 아자르라고 하는 필명으로 이 소설을 썼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썼느냐면, 진짜 문학 작품으로 인정을 받고 싶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에밀 아자르라는 무명 그 작가의 자기 앞에 생이 딱 그 출간이 되니까 평단에서 아주 극찬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해 1975년에 프랑스 최고 권위 문학상인 공크르상을 산 거예요. 이 문학상이 노벨 문학상, 멘부카상, 이 공크르상, 이걸 이제 3대 문학상이라고 하는데, 무명 작가가 이걸 딱 타버린 거예요. 근데 5년 후에 이 노맨가리가 이 공크르상을 탄 이 자기 앞에 상은 자기가 썼다, 그렇게 이 유서를 남기고 권총자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유명해진 건데요. 이 공크르상은 상을 이렇게 딱 한 번만 주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 번 탄 사람은 못하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은 필명으로 해가지고 또 받았으니까 두 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유일무이하게 2번 수상한 작가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책 내용이 파리 빈민가의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 빈민가에 14세, 책 시작할 때는 10세라 그랬어요. 그 무슬림 소년이 이 원래 이름은 이제 모하메드 카디르인데 모모라는 애칭으로 해가지고 이 작품을 쓴 거, 보는 시선으로 보는 걸 작품을 쓴 거였거든요. 이게 모모는 젊은 시절 매춘부였던 그 폴란드계 유대인 여성 노자 아줌마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사는데,
이 노자 아줌마도 그 이제 매춘부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매춘부 활동이 용이하지 않으니까 그 매춘부가 낳은 애들을 이제 케어하면서 이제 그 돈을 받는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좀 거칠다 그럴까? 이 일반적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로자는 유대인이었거든요. 홀로코스트 거기에 트라우마에 이제 실리는 거고, 또 놀라 아줌마는 좀 양성애라 할까? 근데 인터섹스 매출부고요. 또 치매에 걸린 하밀 노인이 나오고, 또 여기 이제 나오는 사람들을 치료를 많이 해주는 의사 카츠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그 소설을 끌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사람들은 좀 정상이 아닌 비정상인 사람들이 좀 많은 거죠. 그런데 이 책이 보면은 아주 그 인간애가 아주 넘치는 거예요. 종교, 인종, 나이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가족은 아니면서도 가족을 형성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자가 이 무슬림 모험을, 자기는 유대인이면서도 모험을 이제 키우고, 또 모모는 이 난중에 이 7층에 살거든요. 엘리베이터도 없어가지고 저기 이제 노자가 1층에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늙어가는 노자를 이제 돌보는 그런 이제 가족 같은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책 내용을 보면은 이 용어 자체가 이 문법적으로 안 맞는 그 문맥이라든지 또는 서고가 가득하지만 그걸 읽기는 더 좋은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책이 이 그림이 많이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읽기가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보수적인 문학계에서는 비판을 하기도 했지만 이 공구르상을 받은 그런 이제 20세기 프랑스 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넓혔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이제 작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문학적인 소양이 작품으로만 평가를 받고자 해서 이걸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이민자, 소외계층, 다문화 사회 이런 것들이 나와서 그 소화를 시키는 게 참으로 너무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불멸의 걸작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또 영화로 이제 만들어졌어요. 더 라이프 어웨이드라고 해가지고 소피아 로렌이 주인이 돼서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오늘 또 30분 남았어요. 예,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예. 강 대표님 뭐 하실 말씀 있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분이 콩쿠르상을 2번 받았다고 하는데 내용이나 제목은 다르게 해서 받았겠네요. 내용도 다른 그렇죠. 거였겠죠? 예. 그러니까 1956년도에 이 작품으로 받았고, 또 이 작품으로 1975년에 받았는데 이 작품은 이제 그 에밀 아자르라고 하는 필명을 해가지고 받아서 이렇게 2번 받았던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